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평소에 드시는 음식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음식인데 요즘 들어서는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중독 발생률이 젊은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평소에 드시던 음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노인층의 음식 관련 응급실 방문 사례 중 약 40%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집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잘못 보관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응급실 내원 환자 중 20%가 음식 관련 문제라는 국내 통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소에 무심코 드시던 음식 중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대체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왜 특정 음식들이 위험한지 아실 수 있거든요. 소화기관계의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어듭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음식 소화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둘째는 세균을 막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강해서 웬만한 세균은 다 죽였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방어막이 약해지는 거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도 문제입니다. 매년 약 1%씩 감소해서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8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대장의 움직임은 더 심각합니다. 연동 운동이 30에서 40%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기 쉽고 나쁜 물질들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각 변화가 가장 심각한데요. 나이가 들면 미래 젊었을 때의 3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짠맛과 단맛을 잘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더 짜고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후각도 70% 이상 감소합니다. 음식 냄새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침분비량은 더 심각합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입안이 자주 마릅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도 있는데 이것까지 줄어드니까 구강 내 세균이 늘어나죠. 해독기관의 기능 저하도 심각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20에서 30%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독성 물질을 빨리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독소라도 더 오래 몸에 머물면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신장 기능은 매년 1에서 2%씩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수준까지 떨어져서 나트륨이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약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내 유익한 세균이 젊은 사람의 60% 수준으로 줄어들고 면역세포의 활동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어르신은 탈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변화들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위험성과 안전한 섭취 방법까지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난 감자와 초록빛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주 먹는 식재료죠. 하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건 감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방어 물질인데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감자에는 솔라닌이 백지당 2에서 15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싹이 난 감자나 초록빛 감자에는 25에서 30mg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에요.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의 경우입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져서 젊은 사람보다 3분의 1 수준의 솔라닌으로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구토, 설사, 복통은 기본이고 심하면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요양원에서 쌍난 감자로 요리를 해서 여러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는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15도 이하가 좋습니다. 냉장고보다는 베란다나 창고 같은 곳이 적당해요. 빛이 들어오면 솔라닌이 더 많이 생성되니까 신문지나 검은 봉지로 싸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싹이나 초록빛 부분을 발견하면 2cm 이상 깊게 도려내거나 아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에 조금만 도려내시면 안 됩니다. 솔라닌은 열에 잘 분해되지 않아서 아무리 끓여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껍질에 솔라닌이 많이 있으니까 감자 껍질은 반드시 벗겨서 조리하시고 감자를 씻을 때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솔라닌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 가공식품류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냉동 볶음밥, 냉동 만두, 냉동 도시락 등 간편해서 자주 드시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의 성분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동 볶음밥 한 끼에는 나트륨이 보통 800에서 1200mg 들어 있습니다. 냉동 만두 5개에는 600에서 900mg, 냉동 도시락 한 개에는 무려 1000에서 1500mg이나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냉동식품 한 끼로 거의 하루치를 다 드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갈까요? 첫째는 보존을 위해서고 둘째는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맛이 떨어지니까 소금을 많이 넣어서 맛을 보강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 짠맛을 잘 못 느낀다는 점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짠맛 감지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2.5배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다는 걸 못 느끼고 계속 드시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도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들어오는 나트륨은 많은데 나가는 건 적으니까 몸에 계속 쌓이죠.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고 온몸이 붓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냉동식품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 유병률이 일반 어르신들보다 60%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드시고 1인분씩 나눠서 냉동하시면 냉동식품만큼 편리하면서도 훨씬 건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냉동식품을 드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1인분당 6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조리하기 전에 찬물에 5분 정도 담가서 겉면에 나트륨을 빼주세요. 조리할 때는 추가로 소금을 넣지 마시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세요. 세 번째는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항균,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생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은 정말 강력한 성분입니다.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죠. 하지만 그만큼 자극적이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위벽이 두꺼우니까 이 자극을 견딜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위벽이 얇아지고 위산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극적인 생마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은 기본이고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생마늘 3, 4쪽씩 드시다가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액응고 방지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데 생마늘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유럽 임상약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마늘을 매일 섭취하는 환자에서 출혈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생마늘 자체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마늘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볶거나 삶으면 알리신의 자극성은 많이 줄어들지만 항산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일부 영양소는 익혔을 때 더 잘 흡수돼요. 생마늘을 꼭 드시고 싶다면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유제품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하루에 1, 2쪽 이내로 제한하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음식은 떡, 빵, 면 같은 뭉친 음식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떡이죠. 생일 때나 명절 때 빠질 수 없고 간식으로도 자주 드시고요. 빵이나 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나이 들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액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40에서 50%로 줄어들어요. 침이 적으니까 음식이 입안에서 부드러워지지 않죠. 식도의 연동 운동도 30% 느려집니다. 음식이 식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음식을 비우는 시간도 1.5에서 2배 길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면 위가 비워졌는데 나이가 들면 3, 4시간 걸려요. 이런 상황에서 떡이나 빵, 면 같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목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연화장애 연구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5%가 삼키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80%가 떡, 빵, 면류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둘째, 식도에서 정체될 수 있어요. 식도 연동 운동이 약해지니까 뭉친 음식이 중간에 걸려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위 운동이 약해지니까 큰 덩어리는 잘게 부수지 못하고 계속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 중 상당수가 떡이나 빵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목에 걸렸거나 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떡을 드실 때는 반드시 1cm 이하로 작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충분한 국물과 함께 드시고요. 떡국이나 떡만둣국처럼 국물이 많은 요리가 좋습니다. 빵은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식빵 위주로 드시고 우유나 따뜻한 차에 적셔서 드세요. 단단한 껍질이나 반죽층 딱딱한 빵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은 가능한 한 짧게 끊어서 드시고 국물을 충분히 해주세요. 소면이나 칼국수 같은 얇은 면이 우동보다 안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드세요. 한 입 넣고 충분히 씹은 다음에 다음 입을 드시고 물이나 국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5번째 음식은 고 FODMAP 식품들입니다. FODMAP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는 쉽게 말해서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서 대장에서 발효되는 탄수화물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고 FODMAP 식품들을 보면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과, 배, 수박 같은 과일류, 양파, 마늘, 콩류,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들이 여기에 속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음식들을 드셔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장내 유익한 세균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줄어들고 장 운동도 30에서 40%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대장에서 오래 머물면서 나쁜 세균에 의해 발효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복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스를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복부 근육이 약해지고 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가스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국내 한 소화기내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고 FODMAP 식품 섭취 후 소화 불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영양가가 좋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양을 조절하고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콩류는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삶아주세요. 불리는 과정에서 올리고당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삶을 때도 충분히 오래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과일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 반 개씩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파는 기름에 볶아서 드세요. 볶으면 올리고당이 분해돼서 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유제품은 유당을 제거하거나 분해한 식품으로 선택하시거나 요구르트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음식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들이 따로따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면 위험이 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점심에 냉동 볶음밥을 드시면서 여기에 생마늘을 곁들이고 후식으로 떡을 드시고 저녁에는 콩나물국을 드신다고 해보죠. 냉동 볶음밥으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 점막이 자극받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생마늘까지 들어가면 위벽 자극이 더욱 심해지죠. 그 상태에서 떡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까지 드시면 장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복부 팽만과 복통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노인병학연구소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위험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는 어르신들의 소화기계 응급실 방문율이 단일 위험 음식 섭취자보다 4.2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제한이 필수입니다. 하루 15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하는데 냉동식품 한 끼만 드셔도 거의 하루치를 다 드시게 되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과 고
FODMAP 식품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소화 불량까지 생기면 약물 복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은 물론이고 단백질과 인도 제한해야 합니다. 콩류나 유제품도 양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과 뭉친 음식을 모두 피하셔야 해요. 생마늘이나 떡 같은 음식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안전한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의 대체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대신에는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세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자연 단맛이 나서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냉동식품 대신에는 집에서 만든 죽이나 미음을 추천합니다. 쌀죽에 야채를 넣고 끓이시거나 닭가슴살을 넣어서 단백질도 보충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냉동하시면 냉동식품만큼 편리하면서도 훨씬 건강해요. 떡이나 빵 대신에는 부드럽게 지은 밥이나 오트밀을 드세요. 오트밀은 특히 좋은데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단백질 공급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선은 가시를 완전히 제거한 살코기 부분만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찌거나 구워서 부드럽게 조리하시고요. 두부는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부담이 없어요.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 마파두부 같은 요리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이 뛰어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죽으로 드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삶은 계란보다는 찜이나 스크램블 형태가 소화에 더 좋습니다. 야채 섭취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나 당근은 부드럽게 삶아서 드세요.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설포라판이 들어있고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삶을 때는 소금을 넣지 말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이나 시금치를 갈아서 만든 수프도 좋습니다. 믹서기에 갈면 섬유질이 잘게 부서져서 소화하기 쉬워져요. 여기에 우유나 육수를 넣으면 크림 수프처럼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는 잘게 썰어서 적당량만 드세요. 발효식품이라 유산균이 많아서 장 건강에 좋지만 나트륨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접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올바른 식사 방법과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은 7에서 8시 사이에 가벼운 죽이나 미음으로 시작하세요. 밤새 공복이었던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거예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세요. 주식과 부드러운 반찬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요. 저녁은 6시, 7시 사이에 가볍게 드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식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입에 15에서 20번 이상 충분히 씹으세요. 침이 적게 나오니까 더 많이 씹어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요.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식사 중에도 물이나 국물을 자주 마셔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기 쉽게 해주세요.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세요. 말을 하다가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에 대화하시고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이상 앉아 계세요. 중력을 이용해서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영양 균형 맞추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칼로리는 남성 2000kcal, 여성 1600kcal 정도입니다. 이 중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20에서 30%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 드시면 되는데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84에서 105g 정도예요. 이는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계란 2개 정도의 양입니다. 나트륨은 하루 15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칼슘은 하루 800mg 이상 섭취하세요. 유제품이나 멸치, 두부, 녹황색 야채를 통해 보충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 D도 중요한데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시거나 연어, 계란 노른자 같은 음식을 통해 보충하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토가 2시간 이상 계속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혈변이나 검은 변을 보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한 탈수 증상도 위험해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흐릿해지면 응급 상황입니다. 복통이 심해서 견디기 어렵거나 복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연하곤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음식이 목에 걸려서 호흡 곤란이 오면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세요. 환자의 등 뒤에 서서 명치 바로 위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5, 6번 반복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가 나오거나 음성이 변하거나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흡인성 폐렴을 의심해야 해요. 이것도 응급 상황이니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준비해 둘 것들도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보호자나 응급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세요.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때 이런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나 약물도 리스트로 만들어 두시고 건강보험증과 함께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집에는 응급처치용품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체온계, 혈압계, 간단한 소화제, 해열제 정도는 항상 구비해 두시고요. 예방을 위한 일상 점검은 우선 주간 단위로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냉동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을 사용하고 감자 보관 상태도 확인하세요. 월간 단위로는 체중 변화를 기록하시고 혈압도 주 2, 3회 측정해서 기록해 두세요.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도 일지에 적어두시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마다 의사나 약사에게 평소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도 상담받으시고요. 실제로 이런 식단 관리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인 김철수님으로 편의를 위해서 매일 냉동 볶음밥이나 냉동 만두를 드셨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마늘을 하루에 3, 4쪽씩 드셨죠. 6개월 후 만성 위염이 생겼고 혈압도 180, 100mmHg까지 올라갔어요. 병원에서 식단 상담을 받고 나서 변화를 주셨어요. 냉동식품 대신 집에서 만든 죽과 미음을 드시기 시작했고 생마늘 대신 볶은 마늘을 조금씩만 드셨어요.
3개월 후 위염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혈압이 130, 80mmHg로 정상화됐어요. 두 번째 사례는 65세인 박정수님으로 떡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인절미나 송편을 큰 덩어리 그대로 드시곤 했죠. 어느 날 송편을 드시다가 목에 걸려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흡인성 폐렴으로 일주일간 입원하셔야 했어요. 퇴원 후에는 떡을 드실 때 항상 1cm 이하로 작게 썰어서 떡국이나 떡만둣국 형태로만 드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습관도 기르셨고요. 그 후로 2년째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떡을 즐기고 계세요. 세 번째 사례는 72세인 이순지님입니다. 이순자님은 사과와 배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껍질째 큰 것으로 하루에 3개씩 드셨어요. 나중에 복부 팽만감과 설사 때문에 고생하셨죠. 병원에서 고 FODMAP 식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반 개씩만 드시고 다른 과일들과 번갈아 가면서 드셨어요. 그리고 유산균 보충제도 함께 복용하셨고요. 한 달 만에 소화 불편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고 계세요. 이분들의 성공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었어요. 막연한 금기가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천하신 거죠. 둘째는 점진적인 변화였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신 거예요. 셋째는 가족들의 협조였어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족들이 도와주셨고 특히 요리나 장보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어르신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가족과 주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부모님의 식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드리세요. 냉장고나 식품 보관 상태를 확인하시고 위험한 음식들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장보기를 도와드리세요. 성분표 확인이나 신선한 식재료 선택 등에서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셋째, 간단한 요리를 미리 만들어 드리세요. 주말에 죽이나 반찬을 만들어서 소분해 냉동해 드리면 평일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넷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권해 드리세요. 혈압, 혈당, 신장 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식단 조절에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웃의 관심이 매우 중요해요. 가끔 안부를 확인하시면서 식사는 잘 하시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 정보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검증된 정보만 공유하시고 의심스러운 건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권해주세요.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세요. 전문 영양사가 직접 상담해주고 안전한 조리법도 가르쳐줍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고 위급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위험 음식 요약을 하면 첫째, 쌍난 감자와 초록빛 감자는 솔라닌 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피하거나 위험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둘째, 냉동 가공식품은 나트륨 과다로 고혈압과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성분표를 확인하고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생마늘은 위벽 자극과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떡,
빵, 면류는 연하곤란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작게 썰어서 국물과 함께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고 FODMAP 식품들은 장내가스와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서 양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개선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첫 번째 주에는 감자 보관함부터 점검해 보세요. 싹이 난 것이나 초록빛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즉시 처리하시고 보관 방법도 개선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냉동실을 점검하세요. 냉동식품들의 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이 높은 것들은 줄여나가시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냉동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주에는 마늘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생마늘 대신 볶은 마늘이나 구운 마늘을 사용해 보시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주에는 식사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천천히 씹어 먹기, 물 자주 마시기, 음식을 작게 썰어서 조리하기 등을 실천해 보세요. 이 모든 내용들은 수십 년간의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